달러원 환율이 오늘도 장중에 1395원 선을 다시금 터치했고요. 지금은 1394포인트 선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환율에 대한 전망을 했을 때 이제 1,400원은 당연한 것으로 다시 진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1,300원 정도까지는 기본값으로 둬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참 많고요. 앞으로 환율 그러니까 달러 강세를 더 이끌어갈 만한 환경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환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걱정해야 하고 이 가운데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오늘은 환율 관련해서 전문가 한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의 백석현 이코노미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달만 봐도 한 4% 넘게 환율이 올랐죠. 지금 보면은 1,390원대, 1,400원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어서 오늘 터치해도 정말 이례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환율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환율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왜 오른다고 보십니까? 사실 원달러 환율이 오를 때는 달러 때문에 오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원화 때문에도 오를 수도 있는데 이 환율이 지금까지 이렇게 떠받치는데 4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4가지? 네. 그리고 사실 8월 26일까지는 3개의 기준이 있었고요. 8월 29일 주말 지나고 8월 29일부터 또 하나의 기준이 추가된 것인데 네. 기존의 3개의 기둥은 달러화 강세를 부추겼던 요인들이고 먼저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네. 그리고 유럽 에너지 위기,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위기나 코로나 봉쇄령 이런 전반적인 총체적 난맥상 네. 이게 이제 달러화 강세를 떠받친 3개의 기둥이었다면 하나 더 더해지는 8월 29일에 더해진 건 이제 원화 약세 요인이 추가됐고요. 뭐죠? 사실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꺾이기 시작한 건 이미 몇 달 전부터였는데 사실 7월부터는 사실 8월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년 대비 돌아섰는데 네. 메모리 반도체만 따로 떼서 보면 7월부터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네. 메모리 반도체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제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악재들이 계속 쏟아지기 시작하죠. 7월 말에 미국의 반도체 진흥법 통과되고 네. 그리고 8월 29일 바로 전날 애플 아이폰 14 9월 출시된 14 모델에 중국 그 1위 낸드 플래시 업체인 YMTC 창작 메모리 낸드 플래시를 애플이 채택하기로 했다. 3번째 공급처로. 이런 뉴스 당연히 한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악재가 되고요. 그리고 그 9월 초에 엔비디아, AMD 이런 핵심 그래픽 칩 중국 수출을 제한한다. 이게 네. 한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더라도 이게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기술 경쟁 차원에서 이런 규제 조치들이 계속 추가될 것이라는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네. 반도체 산업의 비중이 크고 IT 산업 비중이 큰 특히 중국 수출 비중이 큰 한국 원화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변수가 추가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이제 강달러가 계속 만들어지는 요인이 달러 강세를 만들었던 요인 3가지 그리고 원화를 약세로 만든 요인 1가지에서 총 4가지가 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단 현재 상황을 보면 아직은 조금 네. 더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원화뿐만 아니라 유로화, 엔화, 위안화 모두 약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이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국 정부도 아직은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리세션, 경기 침체의 시그널 아닌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이코노미스트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달러 강세 요인 때문에 8월 26일까지는 달러만의 강세였기 때문에 원유로 환율, 원엔 환율, 원위안 환율이 7, 8월 2달간 거의 보합권이고 오르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거든요. 8월 29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원화 약세 압력이 추가되기 시작해서 네. 지금은 원화 약세 압력도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꺾이고 유럽 경제, 중국 경제, 미국 경제 다 경기 침체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금 경제가 계속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장의 시각은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거는 이미 지표는 아직까지 꺾이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이미 우리는 체감적으로 그리고 증시는
경기 침체를 그냥 베이스로 두고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사실 미국 증시만 보면 경기 침체를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심리는 그쵸. 보이는 것 같고요. 아직 미국 기업 실적이 완전히 꺾이진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도 보면 아직까지는 뭐 고용이라든지 괜찮은 지표들이 아직 많이 보여서 물론 경기 선행성에 있는 주택 지표나 뭐 PMI 이런 선행 지표들은 분명히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네.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는 회복력이 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을 이어가면 앞으로 몇 달간 미국 경제도 조금 지표에서 나타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꺾이지 않았던 지표들도 몇 달 사이에 그런 좀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가운데 있어서 이제 환율 얘기 나오면 항상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돈을 빼간다라는 이게 맞는 공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항상 나옵니다. 최근에 보면은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약화되긴 했지만 몇몇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사실 덜 올랐다라는 매력도가 있다라는 주장을 우리는 펼치고 있거든요.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는 환율의 영향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환율이 상대 가격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 코스피도 네. 글로벌 증시 대비 어떤 상황이냐를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인덱스로 비교해서 보면 환율이 이렇게 원화 약세,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과 달리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대비 그다지 부진한 상황은 아닙니다. 특별히.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달러 원 환율이 너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보는 편인데요. 근데 다만 외환시장,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시장에는 엄연히 장기 투자자들이 존재하지만 외환시장은 그렇지 않고 단타 세력들의 영향력이 훨씬 크고 특히 지금같이 글로벌 경제 환경이 부정적이고 달러와 강세 기대가 클 때는 외환시장은 뭐 사실상 단타 세력의 놀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증시 대비 달러원 환율 상승세가 좀 과도한 국면에 있고 네. 하지만 지금 앞서 달러 강세를 초래한 글로벌 변수 세 가지, 세 개의 기둥과 원화 약세 요인을 봤을 때 외국인이 들어오려면 근본적으로 이 네 가지 기둥 중에 뭐 하나라도 최악을 지났다라는 심리가 생기거나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뭐 몇 달 만에 가능하긴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계속해서 이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의 악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는 없을 환경이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90원대 환율에 대해서 과거에도 금융위기 때 이 정도 수준으로 달러 환율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1,390원대 레벨이 뭐가 다를까요? 뭔가 금융 환경이나 뭔가 의미를 부여할 때 어떤 점의 차이가 좀 나타날까요? 일단 환율이 이 정도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과거,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리먼 파산 전에도 뭐 하루에 2, 3%, 5%씩 상승하는 날들이 자주 있었거든요. 네. 리먼 파산 이후에는 뭐 하루에 10% 이상 상승하는 날도 있었고요. 근데 올해 환율 상승세를 보면 그때와 비교했을 때 너무 차분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루 환율 상승폭이 최대였던 날이 8월 29일에 1.4%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가장 많이 그러니까 결국 가장 많이 환율 상승한 날도 1.5%가 안 됐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2000년 그 IT 버블 붕괴 당시의 환율 상승세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닮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 그때는 이제 금융 시스템 위기였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무너진다는 불안감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금융 규제가 느슨했기 때문에 은행들이나 IB들이 그 파생 상품에 물려 있는 것들이 워낙 많은데 과연 이 익스포저가 어느 은행이 얼마나 물린 거냐 이런 불확실성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때와 지금은 정보의 불확실성이나 금융 시스템 위기 이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또 환율 변동폭 이런 차원에서 그때와는 양상이 상당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더 가늠하기 어렵거든요. 뭔가 비슷한 게 있으면 그때는 이랬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뭐 달러 환율의 강세가 좀 주춤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그것조차 그럼 어려운 상황인 거네요. 저 아까 말씀드린 그 달러와 이 수준까지 환율을 올린 4개의 기둥에 네. 뭐 하나라도 최악이 지났다는 심리가 생기면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고 보지만 네. 그런 상황은 뭐 막연한 추측으로 연말까지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1,400원이 눈앞에 왔는데 네. 환율 전망하는 입장에서는 1,400원을 또 상단을 깨트린다면 기계적으로 뭐 1,450원 정도를 상단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기계적이라 하면은 어떤 뭔가 수급 여건이 달러 강세를 더 이끌었던 사실 뭐 어떤 지표나 예측 모델을 가지고 지금 환율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네. 계속 그 레벨을 깨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례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예, 거군요. 지금은 시장 심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외환 시장의 세력들이 달러 강세 환경이 앞으로도 아직은 더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커서 네. 달러 강세에 베팅하는 움직임이 앞으로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은 기계적으로 환율 상단을 올리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그 내용 중에서 세력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환율 외환 시장도 보면은 투기적인 세력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투기적인 세력이 좀 버블을 만들어서 올렸던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코노미스트님 보시기에는 이 정도부터는 와 이거는 좀 투기적인 흐름이 많이 좀 가미된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레벨이 어느 정도셨습니까? 특정 레벨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자면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사실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전에 시장이 좀 패닉에 빠지면서 뭐 투기적인 움직임도 나왔지만 네. 지금은 글로벌 외환 시장에 보면 사실 투기 세력들이 좋아하는 통화들이 있어요. 외환 시장에서 대표적인 그런 통화들이 영국 파운드. 영국 파운드가 시장의 위험 회피, 위험 선호 심리에 굉장히 민감한 통화고요. 네. 그리고 또 호주 달러가 또 하나의 통화인데 이 두 개의 통화는 전 세계 경제 규모 대비 영국이나 호주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전 세계 외환 시장에서 이 해당 통화를 거래하는 비중이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통화들이거든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나 호주의 특성이 영국은 사실 엄연히 선진국이지만 외환 시장에선 사실상 신흥국 통화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뭐 경제 규모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작아졌고 그리고 브렉시트 영향으로 브렉시트 때문에 위상이 추락한 네.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선진국 통화들은 통화 정책 그리고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영국 파운드는 그런 특성도 있지만 네. 신흥국 통화들은 글로벌 악재에 훨씬 더 민감하고 취약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영국 파운드는 신흥국 통화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외환시장의 세력들, 단타 좋아하는 세력들은 영국 파운드를 심리가 빠르게 변할 때 영국 파운드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는 특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원자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가 강세인 게 특징인데 네. 원자재 심리에 따라서는 호주 달러 거래를 특히 많이 하고 네. 캐나다 달러하고 호주 달러가 성격이 비슷한 특성이 있는데 근데 캐나다는 최대 수출국도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고 네. 그리고 통화 정책이나 인플레가 미국과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외환시장 세력들한테는 호주 달러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좀 재미없는 통화라는 인식이 커서 경제 규모가 호주하고 캐나다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에서는 캐나다 달러는 재미없는 통화 이렇게 인식해서 별로 거래하지 않는 통화고요. 지금같이 심리가 조금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원화도 조금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많이 상승하는 거 보면 네. 8월 26일까지는 사실 원달러 환율을 특별히 외환시장에서 세력들이 많이 거래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 이후로 달라졌나요? 지금은 특별히 공격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거래량은 좀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빅 이벤트 중에 하나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얼마나 인상하느냐입니다. 뭐 지금 보니까 75bp와 100bp의 뭔가 확률 싸움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에서 100bp 인상하지 않고 75bp 정도 인상한다면 환율이 뭐 좀 반응이 크게 안 움직일까요? 지금 뭐 100bp 인상하면 달러 환율이 뭐 인덱스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00bp 인상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연준이 시장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100bp 인상까지 생각했으면 이미 시장에 시그널이 나왔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미 그저께 미국 CPI 결과 나오고 나서 뭔가 메시지를 줬을 텐데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메시지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사실 2달 전에 미국 6월 CPI가 9.1%까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지표가 나왔을 때도 100bp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도 75bp와 100bp를 바라보는 연준의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0bp 인상하면 미국 경제가 심장마비에 걸릴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거든요. 네. 그래서 75bp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75bp 인상 자체는 시장에는 별 이벤트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것보다 시장의 관심은 같이 발표되는 점도표,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기준금리 전망을 점으로 매년 말 본인의 전망을 찍고 그걸 이제 4%로 취합한 찍느냐, 더 위로 찍느냐. 그걸 이제 점도표라고 얘기하는데 최종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 거냐, 그리고 그 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 금리 인하 언제 시작되냐 여기에 더 관심이 크기 때문에 네. 점도표에 대한 반응이 더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한 4% 정도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예, 네. 상단은 4.5%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네. 금리 인하도 내년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변수가 일단 뭐 하나라도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달러 환율에 뭔가 안정세를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시장에 좀 긴장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환율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신한은행 백석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